배우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시는 분들, 혹시 외우는 데만 집중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잊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과목에 따라, 정보 유형에 따라 뇌가 기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메모리 카드로 비유하면 더 쉽습니다. 사진, 영상, 문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저장되듯이 우리가 배우는 정보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정보를 하나의 폴더에 억지로 넣듯이 똑같이 외우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금방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영상 편집, 축구, 코딩은 배운 즉시 따라해야 기억에 남고, 개념은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해야 오래갑니다. 이걸 모르는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뇌가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유형에 따라 저장 방식이 다르다는 걸 모르고 그냥 같은 방식으로 외우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읽고 공부하고 배우는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천재들이 실제로 쓰는 페이서 공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저장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스틴 성 채널에 838만 조회수를 기록한 How to Remember Everything You Read 영상을 참고해 제작했습니다. 먼저 학습을 두 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섭취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소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에만 집중을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섭취하면 그만큼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읽으려고 하거나 강의도 2배속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학습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기억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뇌로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이 남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억에 남게 만드는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소화 단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종종 건너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공부법을 해보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보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페이서 공부법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섭취하는 1단계에서는 지금 읽고 있는 정보가 어떤 종류인지 페이서 기준으로 먼저 구분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맞는 소화 방식을 적용해서 방금 읽은 내용을 우리의 뇌가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옮겨 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페이서의 5가지 정보 유형이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소화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 Procedural, 절차적 정보입니다. 절차적 정보란 순서를 따라 해야 하는 정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영상 편집,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에서는 이런 절차적 정보가 특히 많습니다. 이런 절차적 정보를 능숙하게 다루기 위한 핵심 과정은 바로 연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절차적 정보를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가능한 빨리 실제 상황에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차적 정보를 읽고 외우고 필기까지 한 뒤에 나중에서야 실제로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연습할 때쯤이면 이미 대부분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동안 외우고 필기한 시간이 낭비되어 버리는 거죠. 만약 지금 뭔가 읽고 있는데 당장 연습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다른 과목을 공부하거나 읽거나 외우는 등 새로운 섭취를 멈추고 연습할 시간이 생길 때 섭취와 소화 과정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억지로 외우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학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섭취와 소화, 이 두 단계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섭취한 모든 것이 기억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단계 섭취 뒤에 2단계 소화가 뒤따를 때만 비로소 진짜 학습이 일어납니다. 소화 단계 없이 계속 읽으면 결과적으로는 단순 섭취만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음식을 폭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화시키지 않고 섭취만 하면 결국 나중엔 그것을 다 토해내게 됩니다. 이 정신적 구토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읽은 것의 90%를 잊어버린다면 섭취를 더하고 소화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섭취 시간을 줄이고 소화나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 유지율이 올라가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쌓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살아있는 지식의 양도 증가합니다. 아까 뇌로 얼마나 많이 들어오냐 보다 얼마나 많이 남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단계 섭취와 2단계 소화의 균형 원리는 절차적 정보뿐만 아니라 페이서의 나머지 모든 정보 유형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A. Analogous 유추적 정보입니다. 유추적 정보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정보, 경험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축구와 영어 회화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축구를 한 번도 배운 적 없었던 비선수 출신인 제가 축구를 잘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어 회화도 단어만 외우고 강의만 듣는다고 말이 나오지 않죠. 반드시 혼자 연습하고 실제 대화와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어봐야 실력이 늡니다. 축구도 똑같다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콘으로 기본기만 연습하지만 다음에는 수비의 압박을 약, 중, 강으로 점점 높여서 실제 경기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경기나 다른 팀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축구 코칭이라는 새로운 걸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영어 회화 연습과 연결해서 하나의 비유, 유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추적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인 섭취를 할 때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능동적으로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가 유추적 정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적용해야 할 핵심 과정은 비판입니다. 우리가 유추를 만들어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그 유추가 실제로 얼마나 좋은지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와 축구를 연결지어 떠올렸다면 이를 비판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상황에서는 이 비유가 더 이상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비판하는 과정은 우리가 새 정보를 바라보는 집중력과 이해의 깊이를 엄청나게 끌어올려줍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새로운 정보가 그저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어서 우리의 뇌가 이걸 어디에다 두지?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유추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억 유지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매우 강력한 도구라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C. Conceptual 개념적 정보입니다. 앞에서 배운 절차적 정보가 how,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해당한다면 개념적 정보는 what, 무엇인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대다수는 개념적 정보입니다. 개념적 정보에는 사실, 설명, 이론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보와 개념적 정보 둘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을 배운다라고 해볼게요. 깜빡이 켜기, 브레이크를 밟기 같은 기술은 절차만 익히면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제대로 판단하려면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보호 좌회전은 빨간불에 가는 게 아니라 초록불일 때 직진 차량이 없을 경우에만 갈 수 있다라는 원리를 알아야 하죠. 이런 개념적 이해가 없으면 절차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제대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이 개념적 정보라고 판단되면 바로 사용해야 할 과정은 매핑입니다. 마인드맵과 같은 비선형 네트워크 기반 필기법은 개념적 지식에 대한 집중력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개념적 지식은 본질적으로 네트워크 구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나 강의는 단어와 문장이 차례대로 이어진 선형 형식으로 전달되지만 그 교과서를 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문장 순서대로 나열된 구조가 아니라 서로 촘촘히 연결된 네트워크로 존재합니다. 학습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모든 문장 순서를 똑같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가진 그 지식 네트워크를 가능한 한 비슷하게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매핑은 각각의 사실과 개념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더 큰 그림을 이루는지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보를 섭취할 때 종이나 태블릿을 꺼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지도처럼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뭔가 읽고 있는데 맵을 그릴 시간이 없거나 혹은 맵을 만들 도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읽는 속도를 줄이고 섭취와 소화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evidence, 증거입니다. 이런 정보는 종종 아주 상세하고 때로는 기술적이기도 하지만 개념을 뒷받침해주는 사실, 통계, 사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날짜에 어떤 인물들 사이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같은 증거 정보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증거 정보를 다루기 위한 핵심 과정은 저장과 리허설입니다. 저장은 그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적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 맵에 추가할 수도 있고 노션 같은 세컨 브레인 도구에 넣을 수도 있고 플래시 카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저장은 읽고 있는 도중에 이건 증거 정보네 라고 판단되면 그 즉시 저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따로 시간을 내서 이 리허설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증거 정보를 오래 기억하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리허설이란 이 정보를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적용할지, 이 정보가 어떤 개념의 사례인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정보를 앞으로 사용하게 될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문제를 내서 적용해 봅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안을 써본다거나 설명문이나 강의 형태로 남에게 가르쳐 본다거나 더 큰 개념을 설명하는 글을 쓰면서 그 증거를 예시로 사용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정보를 섭취하는 동안에는 저장만 하고 리허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읽고 있는 도중에 그 증거 정보를 억지로 외우려고 반복해서 읽고 엄청난 양의 필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효율이 매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마지막은 R, reference, 참조 정보입니다. 참조 정보는 증거 정보와 비슷하고 다루기 가장 쉬운 정보 유형입니다. 참조 정보란 아주 자잘하고 매우 구체적이며 개념적 이해를 크게 바꾸지 않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는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특정 이유로 필요할지도 모르는 정보들이죠. 예를 들면 생물학에서 단백질이나 구조의 정확한 명칭,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날짜, 화학에서 원자량처럼 계산이 필요한 숫자들, 컴퓨터 과학에서 함수가 받은 옵션이나 매개 변수 목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참조 정보를 다루는 방식도 증거 정보와 거의 같습니다. 즉 저장하고 리허설하는 것입니다. 저장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세컨 브레인, 플래시카드, 문서 등 여러분이 저장하기 편한 곳에 넣으시면 됩니다. 리허설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참조 정보는 개념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문제 해결이나 긴 서술형 답안에 일부러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보들은 그냥 사실을 그대로 떠올리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暗記 같은 앱을 활용해서 간격 반복과 능동 회상을 이용하는 플래시카드 방식이 이런 참조 정보를 다루는데 가장 적합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도중에 이건 참조 정보네 라고 느껴지신다면 그때 바로 플래시카드에 넣어두고 매일 30분 정도 시간을 따로 내서 플래시카드를 반복하며 리허설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읽고 있는 도중에 이런 참조 영상을 외우겠다고 반복해서 읽거나 계속 필기를 하거나 그 자리에서 암기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1단계에서 섭취하는 정보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2단계에서 그것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 유형별 맞춤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잘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1단계와 2단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보를 분류하고 학습적으로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자세로 접근만 해도 학습 효율을 훨씬 높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도 그냥 보고 듣고 지나가면 금방 잊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꼭 필요하다라고 느낀 내용을 반드시 한 가지라도 실전에 적용해 보세요. 실제 행동만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영상 속에서 공감되었던 부분이나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영상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이든 원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처음 영어를 배울 때 내기반 학습법을 접했는데 당시에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습법 이론을 설명할 때면 빨리 진도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실제로 뇌과학 기반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수업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길만 고집하면 결국 시야가 갇히게 됩니다. 이 사고방식이 제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도전할 수 있는 자유도를 높여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잠시만 내려놓는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배움의 기회를 더욱 넓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